심리였는지 전 의문이고요.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처장님이 지난 9월 24일 법사위 나와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건이 3월 28일 접수되었을 때부터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답변하셨고, 이번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에도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예. 처장님?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은 이 사건이 접수된 3월 28일 이후부터 대법관들을 획책해서 사법 쿠데타를 전날부터 시작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행정처장님이 법사위 나와서 했던 말들이 저렇게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전자문서를 대법관들이 전부 봤다고 했다가, 그런데 대법원은 또 그것이 아니고 기록을 모두 읽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또 다시 여기 나오셔가지고는 3월 28일부터 기록을 또 봤다고 했다가, 그러면 전자문서로 봤습니까? 종이 기록으로 봤습니까? 말씀드려도 대법관들이요. 되겠습니까? 말씀드려도 아니면 제출 문서만 봤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시죠. 예.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기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을 갖다가 종이 기록 형태로만 다 봤는지 아니면 중간에 전자기록 형태로 봤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알 수가 없으시다고요? 일이라고 하는 소장님 지금 답변 보세요. 저기 전자 기록으로 다 스캔해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또 모르신다는 겁니까? 전자기록으로 이제 그 1심, 2심 이제 종이 기록이 이제 그 스캔됐다는 이런 부분 일반적인 걸 이야기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모든 대법관들이 언제든지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데, 아까 이 일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압 판결문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전압 판결문 자체 우리 위원님 보셨겠지만 기록이 이제 그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바로 치밀하게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 보충 의견에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르면은 이 사건은 이제 3월 28일 날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되었을 때부터 지금 말씀하신 4월 22일 날 이제 전압 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회의가 열렸다, 특히 이제 재판에서 합의 기일이 열렸다라고 하면은 사전에 이제 기록을 다 검토하고 들어와서 그날은 이제 결론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3월 28일 날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전압 판결 다수 보충 의견에 따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4월 22일까지 한 25일 정도 기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아마 대법관들께서 이제 기록을 꼼꼼히 검토를 했을 테고, 그 결과가 이제 4월 20일 날 첫 번째 합의 기일이 진행됐을 것으로 제가 판결문을 통해서 추정이 되고, 두 번째로 4월 24일 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법관들이 전부 다 주심 판사도 아닌데 저 사건 기록을 전부 다 봤다고 답변하셨다가 이제는 또 제출 문서만 봤다고 얘기를 하시고, 전자문서로 봤는지 종이 기록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 것 같다, 판결문을 보니까, 그 답변하시는 거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법원의 상고 사건으로 접수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압 사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그 주심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부 배당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규정상은 없고, 다만 주심 배정이 있고, 주심이 배정되면은 소부에는 배당 간주된 걸로 하는 규정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모든 대법관들이 이걸 전압으로 이제 사건을 이제 기일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전압 사건의 성격을 가진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대법관들이 주심이든 아니든, 또 주심이 지정되면은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간주되는 소부 소속 대법관이든 아니든 이제 사건을 전압으로 진행해 달라, 즉 전압 심리 기일을 잡아 달라는 것이 이제 전압 전압의 기일 지정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소부나 혹은 전합부가 별도의 어떤 독립된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서로 이 사건을 재배당한다거나 아니면 회부 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기록을 봤다는 증거를 내놓으시라고요. 로그 기록을 내놓으시든 종이 기록을 봤다면 종이 기록을 복사한 자료를 내놓으시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자꾸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 가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의로 법원행정처에 자료 요구한 것을 위원장님께서 받으셔서 민주당 의원님들하고만 공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에게 공유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법원행정처는 그 국회 전산 시스템에
답변을 입력해서 자료를 보냈다고 하는데 아니면 이 자료 제출을 저희 야당 의원들에게도 해주시던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저희는 법원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걸 정리해 주시고요. 아까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대법원장님 무슨 특수활동비 집행 문제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회계 관련된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거 저희 의원실에도 자료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건 어떻게 네, 우선 아까 곽규택 의원께서 질의 시에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애초에 7명을 질의 순서로 정할 때 곽규택 의원의 순서에 민주당 의원 질의를 드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미 진행 시에 말씀드렸습니다. 각 당이 교섭단체는 3명씩, 비교섭단체 1명 포함해서 7분이 질의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했고요. 그 명단을 제출치 않아서 질의 순서지에 따라서 각 당 3명씩 순서대로 했고요. 그리고 비교섭단체 1분을 순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해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일단 경위는 이렇습니다. 질의 순서에 대해서 우선 질문지를 먼저 달라라고 한 바가 있고 각 당에 그런데 민주당은 질문지를 내셨고 또 그것을 대법원 측에 드렸고요. 그러나 국민의힘 교섭단체에서는 질문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료 요구와 또 질의에 대해서는 국감의 참고 자료를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얼마든지 질의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도 물론 서면 질의는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대법원 측에서는 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자료 요구 포함해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해당 위원님들에 대해서 그 질의하신 것은 국감 시기 이전에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만 그러나 오늘부로 국감이 개시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서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은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또 그것은 얼마든지 질의에 대한 참고 자료로 또 활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원정 의원님께서는 그걸 전제해서 질의를 잘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군요. 자, 그러면 공유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의 동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진행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네,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하는 것 같아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 네, 답변을 좀 직접 듣고 싶었는데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얘기를 안 하고 김기표 의원님 가셨습니다. 질의 시간에 방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예, 상당히 방해를 받았습니다. 네. 그 법원행정처장님, 예, 아까 그 대법원장께서 하신 인사 말씀이란 자료 예. 이거 행정처에서 작성한 겁니까? 대법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참모 아니, 당연히 행정처에 작성하셨죠. 아니면 그 부분은 이제 대법원장님이 비서실 통해서 아마 작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에서는 전혀 관여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필요한 자료는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건 행정처에서 안 만드는군요. 저는 행정처에서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인사 말씀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건 맞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뭐가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낮은 상태에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적이 있습니까? 만족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높았던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법부에 암흑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후에는 80년 최근에 말입니다. 최근에 이번처럼 사법부가 불신을 받은 적은 없었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방은정 의원께서 질의 답변하는데 제가 이어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끊겼는데요. 자, 저는 그런 말이 떠오르더군요. 조금 뭐 그런 표현 써주셔서 누가 뭐 한 것을 수습하기 바쁜 분이구나. 법원행정처장 그런 자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월 28일 날 뭐 접수되자마자 기록을 봤니? 전자 기록으로 봤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한 가지만 물어보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바로 이 전압 판결 소수 의견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런 적이 없죠? 대답을 하십시오. 이런 적이 없죠? 왜 오전에 그렇게 시끄러웠습니까? 오전에 법사위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난리 치는 것을 보니까 아, 조희대 대법원장 확실히 국민의힘 내란당 편 든 게 맞구나 이런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 왜 그렇게 서둘러서 파기환송했는지 저는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런 적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오전에 시끄러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슴에 거기 손을 얹고 다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마치 사법권 독립을 해치기 위해서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도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고 나와서 발언하라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양심상 그렇게 느낍니까 진짜?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이제 이번에 전압 판결의 어떤 취지나 경위에 대해서는 전압 판결문 자체에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 말씀 판결문을 자료에 보고- 죄송합니다. 그건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제 얘기를 하죠. 말씀 자료에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재판에 관여하려고 합니까? 아까 국민의힘 어떤 의원께서는 이재명 무죄 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지금 재판 중지돼 있고 헌법상 권리에 따라서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한은 재판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재판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왜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대선 한복판에서 일어났는지를 그거를 물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판에 관여한다고요? 그 이유가 지금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 아니 되니까 안 나온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또 한 가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에 따라서 지금 사법권의 독립이 왜 위협됐습니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저게 그 반대 의견을 한 대법관이 그대로 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정치적 중립 부분을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린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 그 뒤로 넘겨보세요. 법원을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동안 공직선거 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 그리고 이런 것이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했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했다. 이게 지금 줄줄이 반대 의견에서 한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이 반대 의견에서 얘기하는 대로 제가 이 헌법 모든 국민들이 이 재판의 판결문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 반대 의견에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때야 되느냐. 합의, 숙고, 수기 과정을 정확히 거쳐야 한다고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쪽에서 이렇게 썼죠. 만약에 정말 반대 의견대로 수기하는 과정을 거쳤고 정말 이것이 우리가 판결하는 게 맞는지 이 시점에서 그것을 냉정하게 판단했다면 오늘날의 대법원의 불신,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원 행정처장님 그리고 TV에서 지켜보고 계실 대법원장님 일선에서 3,135명의 판사들 대법원장까지 아까 보고하셨죠. 업무보고에.
그 판사들의 명예를 생각해야 됩니다. 대법원장께서 하신 일은 그 묵묵히 일선에서 기록과 싸움에서 나름 정의와 형평을 위해서 싸웠던 노력했던 판사들의 명예를 한순간에 더럽혀진 일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대법원장이 흐트러뜨린 것이다. 어디서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말하면서 뒤에 숨습니까? 사법부 독립을 해친 사람이 어떻게 사법부 독립에 그 핑계를 대면서 나오니 많이 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반성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태 의원입니다. 앞서 양평군 공무원 고 정희철님 살인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때 토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히 국민의 봉사자로 평생을 헌신해온 공무원이 특검 수사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특검 조사 직후에 본인의 자필 메모에 정치 특검의 만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그분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은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국민 앞에 나와서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석고대죄에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 숨어 있는 겁니까? 민중기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들, 수사관들 다 해서 300명이나 된다 그럽니다. 그중에 누구라도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거나 조문하거나 사과한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 받다가 사망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목숨값이 다른 겁니까? 민중기 특검은 지금 국회에 나와서 고인에 대한 예를 다 하고 유족께 사과하길 바랍니다. 국회에 나오기 싫다면은 개별적으로라도 가족들 만나서 사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를 죽게 만든 그 책임이 있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릴 겁니다. 그게 고인이 민중기 특검을 포함한 그 특검팀에 주는 벌이니까 달게 받길 바랍니다. 지금 이곳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왜 이재명 변호사가 돼 있습니까? 변론은 왜 법정에서 안 하고 국회에서 합니까?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 독립을 주장해야 되는 지금 이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법사위 소관사항 명확합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법행정이 뭡니까? 재판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영역이지 개별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재판부의 판단 과정을 들여다보라는 게 아닙니다. 삼권의 한 축인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나와서 국감 받아야 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되고 국회에 대한 사무감사를 할 때도 국회 사무총장이 아닌 국회의장이 나와야죠. 수요일에 현장 국감한다 그러잖아요. 의원들이 대법원에 가가지고 대법관들 PC 로그 기록, 내부 결재 문건 다 들여다본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몰려가가지고 무슨 압수수색 하듯이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헌법이 금지한 사법부에 대한 겁박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대통령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재판에서 대법관들이 이틀 만에 기록 몇만 쪽을 봤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PC 로그도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100명 넘는 재판 연구관들이 사건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직접 안 봤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수만 쪽에 달하는 백현동 관련 사건 기록을 낮에 보고 저녁에 영장 기각했을 때는 왜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그때는 잘했다 그러고 분리할 때는 왜 이틀 만에 몇만 쪽을 봤냐,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유전무죄 아니고 제명무죄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법부 겁박하고 대법원장 모욕하고 국정감사를 정치 보복의장으로 그렇게 만들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는 그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국감을
지금 이 국감을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검찰이 해체됐습니다. 수사권은 행정부에 강탈당했습니다. 예산권은 대통령실로 몰아준다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이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지만 그 본질이 권력 독점과 독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법부 길들이고 이재명 대통령 안위를 위해서 이른바 5가지 5중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기현 판사 감찰하라 그러고 대법원장 청문회 시도하고 대법관 증언하고 사심제 도입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배임죄 폐지까지 일사천리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5개 안전장치 만들기 위해서 지금 3건을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 독립 짓밟는 그런 폭주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님과 여기 나와 계신 법관님들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법부가 임의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멈췄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무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왜 멈춰진 겁니까? 5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다가 한꺼번에 멈춘 거는 저는 법원 행정처에서 어떤 지침을 주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기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원이 재판을 일제히 멈춘 거는요. 법원이 대한민국에선 대통령 되면 면죄부를 주는 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법원이 추구하는 정의가 맞습니까? 거창한 얘기 안 하더라도 이게 국민 상식에 맞는 겁니까? PPT 한번 띄워주시죠.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죠. 지난 대선 당일에 투표소로 나온 국민의 64%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그 당일 응답한 겁니다. 처장님, 지금 정의로운 법관들이 손들고 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할 거니까 인사 조치해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까? 그런 결기도 없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법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 법원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신부정 검찰총장 얘기해서 안 됐지만 보세요. 본인 항복하고 스스로 자리에 물러나니까 지금 계속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법부가 더 이상 정의를 지연시키지 마시고 결자 해지 심정으로 용기 있게 나서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예, 많이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법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주어진 법관으로서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또 우리 아까 이제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이제 이 사건의 경과나 실체나 절차에 대해서는 전압 판결문을 보시면 됩니다. 2번, 3번 보시면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경과로 전압 판결이 이루어졌고 어떤 이제 디베이트가 이루어졌고 하는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겁니다. 이 전압 판결은 크게 3가지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수 의견에서조차 이 사건 상고 사건은 대법원 전압에서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그 소부의 심리권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즉 절차적으로 전압에서 이 사건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위법도 없다는 것을 갖다가 소수 의견도 지금 밝히고 있는 셈이고, 두 번째로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과연 이 사건에 이제 그 범죄 행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치열한 디베이트를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일반적인 전압 판결이 항상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선고 시기에 대해서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이 극명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 의견 2분 대법관님들은 사건의 이제 선고에 이르기까지 좀 숙성이 덜 된 상태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아까 김민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 의견, 반대 의견에 상세하게 그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담고 있고, 그 부분은 분명히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다수 의견 10분 대법관님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 판결문을 보면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사회적으로 이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해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선법에서 이제 입법
적으로 이제 그 판결 선고 기한까지 정한 이런 사건, 특히 이 사건은 이제 공소 재개일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가 되었고 2심에서도 이제 4개월 지나서 판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거기에다가 이 사건 주요 쟁점은 복잡하지도 않고 법리적인 그런 부분, 평가 부분이 주된 쟁점이고 그래서 이제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 판결문 또 공판기록 기초로 사실관계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모든 또 서면이 접수되는 대로 바로바로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4월 20일 날 전합을 열어서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24일 한 번 더 기회를 열고 그리고 선고기를 잡았다라고 해서 소수 의견에서 제기하는 이 시기적으로 숙성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다수 대법관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판결 자체가 모든 것을 웅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은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기표 의원님께서 정말로 사법부와 또 사법 독립에 대한 존중을 안고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법관들이 우리가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판결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절차적으로나 또 실체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조사를 받거나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아마도 이제 많은 법관들이 이 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이 우리 사법에 큰 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하는 점에서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 생각하고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큰 틀에선 같겠지만 그 판결이 대선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빼고 말씀하시면 반밖에 얘기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 정지된 게 헌법 84조에 따라서 정지된 거 아닙니까? 현재 모든 재판부는 그와 같은 취지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그렇죠.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예. 사항에 해당합니다.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판이 정지된 것이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예.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재판 정지된 게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법원행정처장님께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요? 명확하게. 예,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번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직선거 위반 사건은 국민의 공직자 선출권을 빼앗은 정말 사법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나오실 때마다 말씀이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들은 누가한테 물어봐도 이 부분은 대법원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을 받는 거예요. 소장님, 예.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님이 독립지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독립조사이자 또 정치인이자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법제편찬위원장이자 그러니까요. 또 특별재판부 부장이자 또 제 말씀 대법원장이자 말씀해보세요. 맞죠? 예, 여러 가지- 재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재판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적어도 거기서 아까도 이제 위원님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특정 재판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김병로 가인 선생도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시철 법무연수 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 법관들도 교육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교육을 할 때 판사 여러분 대법원에서 1년에 수만 건의 대법원 상고심이 있는데 원칙이 전압이다. 소부에서는 외회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법리적으로 그게 맞다고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있어요? 알고 있고 실제 제가 강의를 많이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 사건도 일이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도 가르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한테 사전 지휘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사법연수원에서는 직접적으로 예 아니로만 말씀하세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에 관련해서 제가 만났던 법관들은 가인 김병로 선생을 다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예? 저도 김병로 선생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그분의 그 책을 읽어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이승만의 헌법 파괴, 대통령의 헌법 파괴에 정면으로 맞서서
상권 분립을 지켜내려고 했어요. 1952년에 이른바 발췌견을 했죠. 대통령 자기가 이승만이 직선제로 자기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자 그때 국회에 나오셔서 김병도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김시철 원장님 아세요? 저는 그 부분에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때 이승만 정권이 발췌견하면서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벌리고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소환 주장은 법률적 헌법에도 없는 규정이다. 무엇보다도 절차도 없다. 이렇게 해서 상권 분립 국회를 지켜냈고 그 후에 2년 후에 또 이승만이 종신 집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4.4.5입 개헌을 했습니다. 그때 김명도 선생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처장님도 아세요? 저도 책은 읽어봤지만 말씀 주십시오. 그때 그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김병도 4.4.5입 개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보세요. 수학에는 애누리가 없다. 4.4.5입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이렇게 했어요. 저는 김병도 선생님 지금 살아오셔서 처장님이나 법관님들 보고 나면 정말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아니 왜 윤석열 12.3 내란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못 하시고 서부지방법원이 침탈당했을 때도 한 말씀도 못 하시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말씀은 원장님이 했습니까? 제가 이제 원장님이 한 말씀을 했어요? 제가 대법원장님과 여러 대법관들의 뜻을 제가 처장님 잠깐 계세요. 예. 지금 처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대법원장 어디 가셨습니까? 오전에 계셨는데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셨습니까? 김병도 대법원장이 오면 정말 통탄을 노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법권을 지키고 상권 분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헌법주의자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건 독립투사였고 뭐 현찬위원장 이러기 때문에 이분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관례 유신 이후에 관례가 나오시는 관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관례를 따른다면 처음 나오신 이 김병도 대법원장이 따라야 되죠. 저는 정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문을 보면서 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또 법원행정처장님이 원칙이 전압이고 외가 소부다 말씀하시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법원 저작부 7조 해석을 보니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수만 건의 사건을 99.9%는 소부해서 하고 1년에 법원에서 벌어진 거 보니까 1년에 2건 만에 5건 정도는 전압해서 하는데 5번은 하는데 그러면 원칙이 어디 갔습니까? 잠깐 한인석 교수님 나오셨으면 이거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예, 교수님. 네, 한인섭입니다. 교수님은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명도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대 대법원장 김명도 대법원장님은 헌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맞서서 대법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헌법을 지키기 노력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김명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자제의 입장을 유지했지만 헌법을 파괴하는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직접 할 때는 헌법 해석의 이름으로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를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도 초대 대법원장님이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에서 국회 증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비교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이제 1952년에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말을 듣지 않고 개헌에 반대하니까 정치 깡패들을 시켜가지고 국회의원 소환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김명도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정인으로 모셔서 선서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고 헌법상의 근거가 없고
절차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국회의원 소환운동의 열기를 싹 없애버리고 헌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사의 개헌에 대한 것은 아까 보여주셨듯이 국회에 와서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헌법을 파괴하는 굉장히 부당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법원장의 의사가 헌법을 수호하는 의사에서 볼 때 4.4.5 개헌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 때 입장도 밝히지 않고요. 친구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참고인. 아니 아까 박준택은 많이 드렸어요. 네, 가능한 짧게 마무리 답변해 주십시오. 예, 뭐 그러겠습니다. 저는 12월 3일의 국면은 박준택은 많이 모든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이 헌법기관으로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국회는 잘 입증했고 행정부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재판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침묵했습니다. 그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부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한 것은 잘못이고 아까 법관 서부지법 침탈에 대하여 지금 대법원에서 의사를 표현했다고 했는데 표현한 게 맞는데 그 정도의 침탈을 당하면 대법원장이 현장을 바로 가야 됩니다. 가서 우리 직원들과 법관들을 격려하고 흔들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은 움직이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5월 1일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야 될 때는 움직였고 움직여야 됐을 때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대엽 처장님, 예. 예, 이번에 국가 전산망 마비로 인한 그 대법원의 영향 상황 좀 파악 좀 하셨죠? 예, 다행히 저희들은 이제 그 전산망을 좀 달리하고 아시다시피 분당과 또 세종 그리고 부산 광주 이렇게 데이터 센터와 또 운영 센터를 다 가지고 있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없고 다만 이제 정부의 어떤 주민등록이라든지 이와 같이 연계받는 그 서비스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많죠. 예, 예, 주소 파악 제대로 안 되고 그렇습니다. 네. 송달에 에러가 있고, 예. 예, 이건 심각한 이게 유사시에는 그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도 갈 수 있고 불이익이 갈 수 있겠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번 특검 수사 강압으로 인해서 오늘 또 우리 이렇게 근조기를 달아야 되는 안타까운 또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 그 특검을 또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또 재판부 특별재판부를 또 만들겠다라고 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있죠. 예,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제출되고 있는 이제 특검 이제 이른바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가 아닌 국회 혹은 이제 다른 기관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재판부 구성원을 다른 분들로 교체하는 이런 것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사법부를 믿고 있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선례는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도 뭐 가인 선생도 이야기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제 그 특별재판부라고 하더라도 다 헌법에 기초를 두고 설치 운영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어떤 존중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예,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사법 질서, 사법 체계의 근본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입법부의 무리한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 오전에 이 소중한 국민들의 관심 속에 치러지는 첫 국감날입니다. 예, 법사위 우리 이 현장에서 오늘 정상적인 국감이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예, 우리가 여기서 많은 시간 아껴 써야 되는데 오전에 대법원장님이 분명히 여러 가지 사유를 밝혀서 본인이 여기서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헌법적 근거나 또 우리 국회 관련 법률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오늘 여기서 모두 말씀하시고 이제 이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 계속 잡혀서 소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올해 8월 15일 날 우리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때 제가 대본장님 모시고 같이 갔습니다. 그때 80분의 국민 대표들께서 그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상권 분립이 존중되는 나라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본장님이 여기 국회 나와서 이제 그 인사 말씀하신 그와 같은 결정을 하신 것도 국회를 우리가 같은 상권으로서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 또한 존중받지 않겠나 이런 입장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조가 우리 국민들 전체를 위해서라도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렇게 서로 삼권 분립 이것은 단순한 이런 국가 시스템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얘기한 가장 국민들 가장 모든 그 주권의 원천인 국민들의 지엄한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의 기본 질서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근본 그 나라를 지탱하기 위한 기본 질서가 바로 상권 분립 원칙 아닙니까? 지금 이제 국민주권 정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권 분립이 반드시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나라야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우리 입법부가 비록 특정 정당에 의해서 다수가 점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거대한 입법 권력이라 하더라도 비록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이 사법부가 함부로 표현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민주적 정당성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회 그리고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사법의 어떤 민주적 정당성은 가중다수인 일반 국민들이 헌법을 만들면서 상권 분립을 또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 가치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나라가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나라 아닙니까? 예, 모범적인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의 포용적 제도를 지난해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은 얘기합니다.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 바로 이렇게 인정받고 잘 다듬어진 우리 대한민국의 제도를 뭔가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폄훼되고 훼손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바로 오늘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이 있으시겠지만 바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특별재판부라는 걸 만든다. 또 대법관을 갑자기 증언을 하겠다. 또 사심제를 두겠다.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법부를 입법부가 장악하려는 것은 아니냐. 또 어떤 과거의 특정인의 죄를 지우기 위한 것은 아니냐. 또 특검이라는 의원적 이런 그 수사 상황을 자기들의 결과까지도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재판부는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바로 이거 국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행정처장님도 좀 말씀하셨지만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의 기본 원칙, 어떤 특정 어떤 권력에 의해서 저 권력이 남용이 되거나 또 그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권 분립의 원칙, 사법부 독립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끝까지 그 원칙을 지켜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말씀 간단히 한번 해주세요.